자, 제가 앞으로 할 강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오늘 강의인데, 그런 시간에 이제 막시즘 얘기를 하면서 자유주의 비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막스였다. 근데 이제 그 자유주의 기반의 비판의 요점이 막스한테는 경제 문제였죠. 시민사회 경제. 그래서 뭐 주로 노동의 소외, 노동의 착취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막스한테는 국가나 정당에 관련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유명한 얘기죠. 경제적 하부적인 토대가 상부구조, 국가나 정당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굳이 뭐 국가, 정당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거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또꾸빌이라는 사람은 경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정당 정치, 사람들이 자기 정치를 인식하고 자기 대표를 뽑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정치 자유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미국 민주주의에서는 주로 그걸 뭐라냐면 다수의 횡포라는 말을 썼고, 그다음에 그 후기 저작이었던 그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에서는 민주적 독재라는 말을 썼어요. 이 사실은 비슷하지만 또 좀 달라요.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이 두 개념이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독재할 줄 알았는데 루이 보나파르트 뽑았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냥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난 그냥 점점 정치에 소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혁명을 했는데, 그래서 투표권을 가지려고 했는데, 자유를 얻고 투표권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고 자유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 바로 또꾸빌이고, 근데 사실은 현대 정치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소위 투표에 의한 독재, 예를 들면 1930년대 히틀러도 독일 국민들이 뽑아서 독재가 됐고, 1970년대의 칠레 피노체트도 칠레 사람들이 뽑아서 독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그와 유사한 일이 난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이 이 투표라는 것과 민주적 정당제도, 그다음 다수결, 이게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과정인데, 그 과정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꾸빌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막스즘의 이 사장돼 가고 있는 막시즘의 논리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이에 비해서 훨씬 중요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자유주의 비판 혹은 사회주의 그 축에서 또꾸빌을 집어넣습니다. 사회주의로 분류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한 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이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교과서에선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 유토피안 막시즘이라고 불렀어요. 유토피안. 근데 그 유토피안을 일본 아이들이 번역할 때 공상적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유토피아는 공상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막스가 그 공산당 선언 어딘가에서 그 생시몽이나 푸리에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뭔가 이론적이지 않다. 그래서 유토피안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자기를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나의 사회주의는 사이언티픽 소셜리즘인데, 프랑스 애들은 좀 뭔가 유토피안적 그 소셜리즘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 공상적 사회주의란 말 자체는 사실은 막스가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데, 또 번역본도 일본 아이들이 했던 걸 그대로 갖다 쓰는데, 나는 사실은 막스가 주로 노동의 착취를 얘기를 했다면, 이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 예를 들면 생시몽, 푸리에, 그리고 푸르동까지는 주로 뭘 얘기하냐면 노동의 소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특히 이제 그 푸리에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그 어떤 그 공동체, 조그만 소규모 공동체에서 재밌게 일을 막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하는, 그래서 뭔가 이 디오니소스적인 노동,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이 디오니소스적인 노동이라는 말은 20세기 정치 철학자 중 이태리 막시즈 중에 그 안토니오 네그리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인데, 디오니스의 노동이라는 말. 근데 난 그 냄새가 그 후리에적인 냄새가 난다고 봐요. 그 디오니소스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뭔가 노동이 재미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강의에서 그런 생시몽 후리의 푸동 강의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서는 그쪽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연구 논문도 별로 없고, 사람들도 관심도 없고, 특히 이제 노동계에서는 주로 그 막스나 혹은 베른슈타인과 같은 노동조합 운동을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착취의 문제고 뭐 그런 거예요. 노동자의 단결, 투쟁 뭐 이런 거였는데, 뭐 우리나라의 한 노동의 실태가 워낙 노동 탄압이 심했고, 그래서 노동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못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노조 문제라든가 노동의 투쟁이 중요한 한 흐름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세계는 조금 그 노동의 문제가 바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일이 너무 재미가 없어. 맨날 똑같은 일하고 시키는 일을 하고 뭔가 좀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신나게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 라는 문제를 천착할 때 그 대답이 나는 그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한테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생시몽, 프리에, 프루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프루동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마쿠닌이나 크로포트킨 같은 소련의 이 아나키즘의 영향을 많이 줬는데 우리는 또 아나키즘 그러면 그 원리는 사실 프루동인데 그 얘기는 잘 안 하고 그냥 크로포트킨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마치 아나키즘은 소련의 어떤 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나키즘의 원조는 프루동입니다. 소설가 누구예요? 죄와 썼던 도스토옙스키가 그 사람도 자기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프루동이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하여튼 지적인 그 균형감이나 지적인 게 너무 이렇게 편향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 강의에서는 프랑스의 사회주의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막스, 또크빌, 그 다음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생시몽, 프루동, 프리에, 프루동 이렇게 5사람이 뭐예요?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혹은 사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끝나면 이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떻게 제3의 길로 이 타협책을 찾느냐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3인주의라는 겁니다. 3인주의, 소셜 디모크라시라는 거죠. 소셜 디모크라시라는 말은 주로 독일에서 쓴 말인데 영국에서는 주로 이제 페비안 소셜리즘이라고 하죠. 그 페비안 소셜리즘의 철학적인 기반을 제시한 사람이 스튜어트 밀즈예요. 그래서 스튜어트 밀즈를 가장 먼저 보고 그다음 영국에서 페비안 소셜리즘이라는 협회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나중에 무슨 노동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다음 복지 정책을 만들었는데 페비안 소셜리즘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볼 것이고 그다음 독일에서는 베른슈타인과 로자 룩셈부르크의 어떤 투쟁 논쟁을 통해서 왜 혁명적 마크시즘을 포기하고 그런 어떤 의회주의 노동운동을 하게 됐는지 그걸 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조금 또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 사실은 프루동의 영향이 좀 있고 프랑스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이제 그 연대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레옹 브루저와 그 전에 듀르카임은 어떤 사상가로서의 어떤 유기적인 연대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면 레옹 브루저는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실천으로서의 정책을 실천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1890년대 주로 논쟁이 시작돼서 1920년대까지 굉장히 각국에서 소위 이제 마크시즘과 자유주의의 통합이죠. 어떻게 보면 그 싸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와 마크시즘의 싸움, 혹은 진보와 보수의 싸움을 다 극복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1930년대가 되면 노동당이나 아니면 그 중도당이 정권을 잡고 현실적으로는 뭘 하냐면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3인주의예요. 그래서 유럽에서의 좌파라고 하는 거는 1930년대 그렇게 노동당이 잡고 나서 1970년대까지 대부분 다 중도 좌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미 1940, 50년대면 다 몰락합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그런 당은 없죠. 1951년에 독일의 3인당도 이제 이 사유주의 선전랑 혁명 투쟁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런 그 공식적인 이 어떤 정치 현실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18세기와 19세기 후반에까지의 어떤 정치예요. 뭐예요? 자유주의, 사회주의, 3인주의.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안에서 한국 정치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요걸 자세히 알면 우리 사회가 어디쯤 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디 가야 되는 걸 아는 겁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요거를 이해하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힘이 들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겔이나 막스를 읽는다? 그 전공하려면 10년씩 걸려요. 박사 논문 쓰려면 10년씩 공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비록 막스 자본론을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막스 자본론에서 어디가 중요한지 예를 들면 막스 자본론 우리나라 말로는 5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1권은 사실은 막스 우리말로는 상하권이죠. 예를 들어서 상하권은 막스가 스스로 감수를 해서 출판을 한 거예요. 나머지 3, 4, 5권은 그 노트 필기되어 있는 형태로 그냥 그 사후에 그냥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그 목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저 같은 사람 미리 읽어보고 막스에서 중요한 건
뭐 전기 전장에서 예를 들어서 막스 독일 이데올로기고 후기 저작은 자본론인데 자본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1권이고 1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부 1장 4절에 나오는 뭐 상품의 물신숭배에 관련된 거다. 뭐 얼마 안 되거든요. 한 50페이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막시즘의 기본적인 사상은 뭐구나. 뭐 또급이는 예를 들어서 미국 민주주의 후반부의 한 부분, 그다음에 2권에서 어디 4부 이렇게 한 50페이지, 60페이지 정도의 내용만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그걸 가지고 뭐 깊이 파보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논문을 쓰거나 전공을 하는 거지만 어떤 지적인 기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다음 그 지적인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천착하려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0세기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다.